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에는 8장 두 번째 시간 생물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생물자산 하면은 살아있는 동식물을 생각하겠죠? 무조건 살아있는 동식물이라고 해서 회사의 생물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회사가 농림어업 활동을 수행해야만 살아있는 동식물이 생물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겠습니다. 농림어업 활동은 뭔가? 판매 목적이나 수확물 또는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 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이니까 팔짱 끼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생물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원양어업이라든지 천연님 벌채 같은 경우는 농림어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바닷속에 살고 있는 참치라든지 천연님 숲에서 자라는 나무 같은 것은 회사의 생물자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농림어업 활동이라면은 교재 39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다년생 곡물을 재배한다든지 목축, 조림, 양식 이런 활동을 수행해야만 생물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서 사자나 기린을 키우고 있을 때 그 동물원은 사자나 기린을 생물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가? 생물자산은 판매 목적 혹은 생물자산으로의 전환 목적으로 뭔가 관리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동물원에서 키우는 사자나 기린을 키워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람용이죠. 따라서 그러한 동식물들은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는 유형자산이 아니고요. 판매 목적으로 키우는 혹은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키우는 그런 활동을 수행할 때 살아있는 동식물을 생물자산이라고 합니다. 생물자산을 키우다 보면은 거기서 수확한 생산물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젖소를 키우면서 우유를 착유한다든지 양을 키우면서 양털을 깎는다든지 그런 생산물을 수확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자산뿐만 아니라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한 이 수확물의 회계 처리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교재 394페이지에서는 주식회사 하림의 재무상태표와 생물자산에 대한 주석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식회사 하림은 닭이나 오리를 키워서 그 고기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죠. 전체 자산은 8,2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26억 정도가 생물자산입니다. 생물자산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주석 11번을 보면은 생산용 생물자산,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또 구분을 하네요. 생산용, 소비용 생물자산의 평가 등이 여기에 써여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읽지 않고 나중에 생물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다 끝내놓고 나서 다시 주석 11번으로 와보겠습니다. 먼저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식 기준인데요. 이미 앞서 보았던 투자부동산이라든지 7장에서 보았던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차이는 있습니다. 들여다보자고요. 먼저 2번부터 볼까요? 자산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이 인식 기준은 투자부동산이나 유형자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걸 보면은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앞서 보았던 유형자산, 투자부동산과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이 공정가치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투자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이었다면은 생물자산은 처음부터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원가는 예외 규정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이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인식 기준이 있고요. 추가로 1번이 하나 더 있어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많이 들어보던 건데 5장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기준에 대해서 자산의 인식 기준을 설명할 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왜 유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에는 없던 요 1번 과거 사건 결과로 자산을 통제하는 요 인식 기준이 왜 나오는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야 돼지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일정한 축사에서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미국이든 호주든 아르헨티나든
직접 가보지는 않으셨겠지만은 화면으로 봐서 알잖아요. TV에서 넓은 평원에 방목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농장주들이 여기다 방목을 할 때 막 섞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농장주가 요 소는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실물은 있지만 그게 본인 건지 어떻게 알 겁니까? 따라서 과거 사건의 결과는 있어야 되고요. 일단 자산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 통제 방법이 395페이지 맨 윗줄에서 보는 것처럼 법적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낙인을 찍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뭐 귀에다가 인식표를 뚫어가지고 귀를 뚫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산 통제에 대한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막 움직이는 동물들이 섞여 있을 때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소유주의 생물자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산을 한다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 처리를 보는데요. 먼저 생물자산입니다. 최초 인식 시점 뿐만 아니라 매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라 함은 지금 당장 이 자산을 독립적인 시장에서 내다 판다면 받을 금액, 그게 공정가치인데요. 순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 부대 비용이 있다면 뺀 금액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시장에다가 판다면 얼마나 순수히 비용 빼고 받을 수 있을까? 이걸로 측정하는데 최초 인식 시점뿐만 아니라 매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순공정가치가 얼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면 이때 예외 규정으로 원가 측정을 허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인식기준 세 번째 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원가가 들어가는 이유는 모든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원가 측정의 예외를 허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평가손익 인식을 한번 보는데요.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해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이후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 모두 당기손익입니다. 이때 조금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게 최초로 인식할 때 순공정가치로 인식을 하는데 그때도 평가손익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젖소를 키우는 회사에서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회계 처리를 안 하는가? 해야죠. 차변이 생물자산, 대변이 생물자산 평가 이익입니다. 이렇게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지금 갓 낳은 송아지를 외부로 판다면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금액, 그 순공정가치로 차변의 생물자산, 대변의 생물자산 평가 이익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한 중간쯤 자란 송아지 한 마리를 100을 주고 샀다고 치자고요. 그 100은 구매 가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걸 다시 내다 판다면 얼마나 받을까? 그때 판매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입한 금액과 지금 당장 팔았을 때 순수하게 수취할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생물자산, 이번에는 뭐 평가 손실이겠죠. 이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최초 인식 시점뿐만 아니라 인식 후에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공정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 목장에서 전염병이 돌았어. 상당수가 죽었어. 그러면은 보고기간 말에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수확물입니다. 생물 자산으로부터 얻은 생산물인데요. 그 수확하는 시점에서 순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차변이 수확물, 대변이 수확물 평가이익 이런 식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양을 키우는데 양털을 깎아. 그러면 그 깎은 털만큼 차변의 수확물, 대변의 수확물 평가이익. 양털이 있었던 양은 결국 양털을 벗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생물자산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털이 있는 양하고 털이 없는 양은 순공정 가치가 다를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의 회계 처리를 뒤에 가서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자산 회계 처리 예시를 보는데요. 젖소를 외부에서 취득한 경우 현금 지급액이 순공정 가치와 같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현금 100을 줬어. 그때 순공정 가치 젖소도
100이라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를 가능성도 있어요. 매각 부대 비용이 처분 부대 비용이 꽤 크다고 하면은 순공정 가치에는 95로 해야 되고요. 5만큼이 손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지급한 현금이 생물자산 최초 인식금액입니다. 젖소가 무럭무럭 자랄 거 아니에요. 연도 말에 젖소를 순공정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랬더니 100짜리가 120이 됐어. 그럼 20만큼 증액시켜야죠. 혹은 어미 젖소가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은 이 젖소는 새끼 젖소고요. 지금 당장 내다 판다면 얼마나 받을까? 순수하게 그 공정가치로 평가이익을 인식을 합니다. 어떤 생물자산은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원가로 측정하는 예외를 두는데요.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최초로 인식을 할 때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했어. 그러면 그 해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초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했다면 매 보고기간 말에도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가 측정 예외가 들어가는 경우는 최초 측정에서만 예외를 허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생물자산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원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축을 키우는데 사료비, 축사관리비, 식물을 키우는데 예를 들어 온실 안에서 뭔가 키운다고 하면은 냉난방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비료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원가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거는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해도 되고요. 생물자산 장부금액에 가산해도 됩니다. 모두 허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하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 치자. 그럼 비용을 그것만큼 더 인식을 하는데 나중에 생물자산 평가이익을 만약에 이제 이익이 났다고 할 때 장부금액에 발생기간에 소요되는 생물자산 키우는데 소요되는 원가가 안 들어갔으니까 장부금액은 낮을 거 아니에요. 평가이익이 많이 잡힐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비용을 인식 안 하고 생물자산 장부금액에 포개버렸다면 장부금액이 높아졌을 때니까 그 금액에 인식하는 평가이익은 아무래도 비용으로 인식했을 때 평가이익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평가이익과 비용의 합산 순액은 어떤 경우이든 같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두 방법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확물 회계 처리를 볼까요? 예를 들어 젖소로부터 우유를 착유를 해. 그럼 수확물 평가이익 당기순이익입니다. 자체 생산한 제품의 원재료로 투입이 될 경우에 이 수확물은 재고자산 원재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착유한 우유를 외부에 판매를 하면은 매출, 현금 또는 매출채권, 그리고 이 수확물을 죽이면서 매출원가, 이렇게 매출원가, 재고자산 회계 처리를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생물자산은 처음부터 원가 측정 예외가 들어갔습니다만 수확물은 어떤 경우에도 수확 시점에 순공정 가치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측정 예외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주식회사 하림의 주석을 보다가 뒤에 거 설명하고 다시 오자 라고 했는데요. 주식회사 하림은 닭이나 오리를 생산용과 소비용으로 구분을 해요. 소비용은 즉시 가공을 해서 육류를 파는,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파는 거고요. 요 생산용은 계속해서 번식용으로 알을 낳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생물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소비용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 부대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우리 배웠던 내용이고요. 소비용. 자, 소비용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서 평가한다. 여기까지도 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생산용 생물자산, 즉 우량, 씨암탉, 씨수탉, 씨오리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가치 파악이 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이나 손상차손 누계, 손상차손은 뭐지?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중급회계에서 배웁니다. 손상차손은.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측정을 한다. 따라서 생산용과 소비용은 측정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생산용 생물자산의 원가 측정에 예외가 들어가는 사례를 지금 보았습니다. 한편 생산용 생물자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로 보아 상각을 하나 보지? 산란 가능 기간인 10개월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다. 어차피 10개월이 넘으면 산란도 안 되고
생산용 생물자산으로의 역할이 모두 끝난 걸로 보면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 처리를 예제 4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갑회사는 양모를 생산해서 의류 가공 회사에 양모를 납품한대요. 1년도 4월 초에 양 100마리를 순공정 가치인 2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해서 사육하기 시작했답니다. 100마리 20만 원. 자, 11월 말에 양모를 수확했대요. 수확한 양모의 순공정 가치는 15,000이랍니다. 갑회사는 의류 가공 회사에 수확한 양모를 15,000에 즉시 납품하고 현금을 수취했다고 되어 있고요. 1년도 중에 20X1년 중에 양의 사육 및 관리에 총 4,000의 원가가 소요됐고요. 이 4,000은 비용으로 인식해도 되고 해당 자산 장부금액에 포함시켜도 되죠. 12월 말에 가서 양 100마리 순공정 가치를 측정해 보았더니 19만이다. 취득했던 것보다 조금 싸졌네. 양털을 전부 깎았으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X1년에 생물자산 수확물 회계 처리를 모두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럼 먼저 4월 초에 100마리 20만 원을 지급하고 생물자산 취득, 생물자산 양 해서 20만 원, 현금 20만 원 이렇게 합니다. 11월 30일에 양털을 깎았죠. 양모의 순공정 가치는 15,000이고요. 즉시 15,000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일단 수확물 15,000, 수확물 평가이익 15,000 이렇게 하고요. 팔았대. 그러면은 같은 금액으로 팔았대요. 다른 금액으로 팔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같은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매출 그리고 현금 더 나아가서 이게 수확물 빠지면서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동시에 잡힌 케이스입니다. 한편 이것저것 양의 사육 및 관리에 4천만큼 원가가 소요가 됐다고 했죠. 여기서는 비용 처리했습니다. 4천. 그리고 마지막에 양 100마리를 순공정 가치 다시 평가를 해보았더니 19만 원이래. 그럼 20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생물자산 만원만큼 죽이면서 평가손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양 사육 관리에 소요된 원가 4천을 생물자산 장부금액에 가산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육 및 관리에 원가가 발생할 때마다 현금이 미지급금 하면서 생물자산을 올려놨겠죠. 그럼 생물자산 기말 평가를 할 때 장부금액은 20만이 아니라 20만 4천이 됐겠죠. 여기 순공정 가치는 19만. 따라서 평가 손실이 만원만큼 커져요. 여기 지금 평가 손실 14,000.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만원. 그러니까 관리비 4천과 평가 손실 어차피 14,000. 여기는 관리비를 자산으로 하지 않죠. 여기는 관리비를 자산에다가 넣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평가 손실이 더 늘어났죠. 어떻게 회계 처리했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8장 투자부동산과 생물자산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미 앞서 우리가 배웠던 재고자산이나 유용자산보다는 회계 처리가 좀 단순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요.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나더라도 이제 회계 처리를 이해하는데 스피드가 날 겁니다. 8장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9장 무형자산을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